국세청 홈택스 안에 나의 환급금 찾기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방에 또 5년치가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거 신청해갖고 환급금 받았어요. 진짜요? 바로 여러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국세청에서 아예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막 사기업에서 그거 막 수수료 떼간다, 막 정보 유출한다는 막 말이 많으니까. 실제로 환급금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 한 3가지? 환급금의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 네.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제일 많이 되는 그리고 또 생각을 잘 못해갖고 놓치는 거. 이게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데 놓치고 있는 거 3가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부부들은 또 뭐 누구한테 몰아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배우자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내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는 사실 1월 1일부터 요이 땅 돼요. 요 기준을 잡으실 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앞에 세무사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다 짚어주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항목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딱 이것만 알면 된다. 실제로 환급금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 한 3가지? 환급금의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 네.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제일 많이 되는 그리고 또 생각을 잘 못해갖고 놓치는 거. 이게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데 놓치고 있는 거 3가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자, 연금계좌는 여러분 우리 도너리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 연금 박사님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네. 자, 연금 저축계좌가 있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연금 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불입하면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5%만큼 15%인데 지방소득세 포함하니까 16.5%죠? 16.5%만큼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지출을 하면서 막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거나 막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받는 거 말고 내가 저축을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돈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연금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효과도 큰 연금계좌 세액공제 강추하고요. 강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해지하면 안 된다. 절대 해지하면 안 돼.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으려고 저축해 놓는 건데 내가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고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닌데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앞에서 공제 혜택을 받았던 걸 한꺼번에 토해내야 돼요. 공제 혜택 받았던 걸 한꺼번에 다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 불가. 그래서 요게 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에 300만 원 넣고 혹은 2개 섞어가지고 총 900만 원을 넣잖아요. 섞어서 총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에 16.5%면 엄청 커 이거. 150만 원 세액공제돼요. 세액공제니까 세금으로 150이 깎인다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풀로 이빨 땡기는 거야 막. 그러면 900만 원을 막 통으로 다 넣어. 그럼 내가 생활 자금이 없어지죠. 점차 궁립하고 힘들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해지해.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절히 나의 수준에 맞게 절대 해지 안 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에 맞게끔 가입하는 게 포인트다. 됐죠? 무리하지 말고. 자, 2번째는요. 많이 놓치시는 거 월세 공제예요. 월세 세액 공제는 이제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내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자, 16.5%만큼 공제해줘요. 자, 여기 전부 다 16.5% 공제해주죠. 요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때문인 거예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가 15% 정도의 소득세율이기 때문에 요만큼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25%, 35% 높은 고소득자들도 요만큼만 묶어놓은 거야. 세액공제 혜택을. 그래서 세액공제가 더 많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1,000만 원인데 한도 1,000만 원을 1년 월세로 나누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월세로 낸 거를 12달로 나누면 한 월세 한 83만 원 정도 돼요. 83만 3천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83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해당이 된다. 꼭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전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 집에 산 게 입증이 되니까. 그리고 임대인도 제대로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임대인이 이제 본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 전입신고 퇴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못 받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이제 내 손해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거기가 월세가 더 싸가지고 글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럼 뭐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 그런데 이거는 같이 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어쨌든 무주택자고 같이 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자, 그리고 3번째. 요것도 아주 좋아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들어보셨나요? 네. 했었어요. 기부를 하셨어요? 그 기부하고 돈 그거 선물 받는 거. 어디다가 했어요? 어느 지역에? 제주도. 와.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피디님? 그게 아니라 나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다가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지역
혹은 내가 제주 감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 뭐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의성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주소지 말고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0만 원 하면 10만 원 다 빼줘요. 무슨 얘기냐?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 세금 1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만 원을 기부했는 10만 원의 혜택이 그대로 오고 여기서 킥은 뭐냐면 30% 상당액의 특산물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주소지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지역을 하세요. 제주도도 좋고 어디 부산도 좋고 어디든지 하시면 됩니다. 좋죠. 요게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국가에서도 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더 높여줬어요. 요것도 이제 입법 중이기 때문에 개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을 할 텐데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10만 원까지가 한도였잖아요. 근데 더 해도 돼요. 사실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더 많이 하면은 이제 그 세액공제 효과가 극대화는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만 해라 했던 건데 2천만 원까지 더 해도 돼요. 근데 뭐 지역에다가 2천만 원까지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10만 원 할 걸 20만 원까지만 하면 20만 원까지 하면요. 여기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더하기 20만 원에 30%면 6만 원 상당의 특산물이 오겠죠. 그렇게 더하면 훨씬 더 혜택이 커진다. 그렇게 지금 개정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절세 방안이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럼요. 장 볼 일이 있으면 일단 지도 검색부터.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랑 월세랑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되고 아까 월세 얘기 잠깐 했을 때 부부들은 또 뭐 누구한테 몰아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랑 부양가족 공제,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총 급여? 요것도 그냥 이것도 해마다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단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하신 분들은 그걸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연말에 다 임박해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신용카드 지금 다 썼는데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부 둘 중에 일단 소득이 총급여가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1번입니다. 일단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1번. 지출과 부양가족을. 또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세액공제는 내가 받고 우리 자녀에 대한 병원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는 우리 남편이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돼요. 한 사람에 대한 공제 사항은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한테 몽땅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쪼개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공제도 그렇고 자녀 공제도 그렇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때 부모님에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득 높은 사람한테 몰고 우리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얘는 뭐 크게 뭐가 없다, 공제 받을게. 그러면 또 이제 배우자에게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거는 연말 가서 결정을 해도 되잖아요. 부모님을 나한테 넣을래, 너한테 넣을래는 사실은 연말정산 할 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신용카드는 배우자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내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는 사실 1월 1일부터 요이 땅 돼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그 해 쭉 쓴 게 반영돼가지고 가는 건데 요 기준을 잡으실 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득이 만약에 누군가가 더 높다 그러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지만 이 사람한테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총급여가 높다 그러면 25% 허들이 더 높죠. 소득이 낮은 사람은 25%가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허들이 낮은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좀 몰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 다 15% 구간 안에 있는데 네가 높고 내가 높다 그러면 낮은 사람한테 신용카드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 세율 구간이 달라버리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갖고 얘 24%, 35% 세율로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이런 사람은요. 신용카드를 여기다가 몰아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 15% 구간 안에 있을 거니까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25% 허들이 좀 빨리 넘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소득이 이제 낮은데 이제 좀 너무 낮아가지고 아예 세금이 안 나오는 월급도 있어요. 세금이 이제 아예 안 나온, 예를 들면 한 2,500만 원 수준, 뭐 이 정도는요, 이거저거 내 거 넣고 애 하나 넣고 이러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배우자한테 굳이 다른 공제를 몰아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실제로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좋겠다. 홈택스에 있는 거죠. 홈택스에 있어요. 네네, 홈택스에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되고. 지금 근데 얘기를 하셨지만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미 늦었으니까.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막판 뒤집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먼저 해라. 당장 이거라도 해라. 당장 네, 이거라도 네. 해라. 이미 벌어진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세액공제 받자고 갑자기 애를 오늘 낳을 수는 없어요. 없죠. 이건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주 흑돼지.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은요 12월 31일에 해도요 올해 걸로 반영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딘가 기부할 때가 있는데 그걸로라도 내가 그 세액공제 효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 같은 거 하시면은 1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아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일정하게 매달 뭐 50만 원씩 적금 넣듯이 해야지만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1년 중에 납입액이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올해. 그러면은 12월 31일에라도 IRP 계좌라던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때려 넣어야 돼요. 900 빵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연말정산을 즉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랑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억하시고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연말정산에 빠뜨린 내역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해도 돼요? 수정 뭐 이런 게 돼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 부양 가족이 누구누구 있는지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가 병원을 막 이렇게 많이 다닌 걸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무슨 병원인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1년 동안 나의 행적이 모두 다 기록돼 있어요. 내가 연금 얼마 넣었는지, 내가 심지어 어느 그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아서 이자 얼마 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거를 회사에 제출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회사에다 그걸 제출해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다가 제출하면 회사에 어쨌든 누군가 직원들이 아니까. 그렇죠. 그게 싫어서 일부러 제출을 하지 않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은 그냥 내 거 반영하지 않고 문 닫은 다음에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제출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신용카드 내가 뭐 5천만 원 쓴 거 이런 거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때 못하더라도 우리가 5월 달에 직접 본인이 소득세 신고하면서 나의 연말정산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이 기간이 완전 지나버렸다. 완전 지나버렸으면 우리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의 연말정산도 5년치 내에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내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기타 사업소득이 있거나 혹은 막 배당 2천만 원 넘게 받았거나 이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5년치 막 한 번에 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요즘 그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은 당신의 환급금 27만 5천 원 찾아가세요 이런 거. 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경정청구예요. 근데 그거 눌러갖고 내 주민번호 다 털리고 나면은 나는 5천 원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국세청에서 이거를 도입을 했어. 이제 이게 일반 IT 사기업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 안에 나의 환급금 찾기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최근에 내 동생이 본인 5년치를 조회를 해보더니 그냥 한 방에 떠 5년치가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거 신청해갖고 환급금 받았어요. 진짜요? 바로 여러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그거는 믿고 할 수 있겠다. 그럼요. 국세청에서 아예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막 사기업에서 그거 막 수수료 떼간다, 막 정보 유출한다, 막 발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은 5월 달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5월 달도 놓쳤다 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내 환급금을 다 5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하나 세무사님과 함께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급 많이 받으세요. 네, 환급 많이 받으세요.